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인 무지에 입각하는 그릇된 운영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원인을 탐구하고 있는 거죠. 공적 영역에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 특히 정부를 가리키죠. 최근 계란 살충제 파문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주소를 보겠습니다.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은 유럽에서 피프로닐에 오염된 달걀과 난제품이 유통된 사건인데, 한국에서도 피프로닐에 의해 오염된 달걀이 유통된 일이 2017년에 있었죠. 8월 정도에.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이 안 나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매사가 그렇죠. 사고가 터지면 그때일 뿐. 누구나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시정도 잘 안 된다는 말이죠. 질서와 안전에 대한 사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속한다 볼 수 있겠죠. 그냥 그때뿐이잖아요. 계속 관심을 가지지 않죠. 뭐 생업에 쫓기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 내일이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축산업자들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 기능의 상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민간 인증업체에 품질 검사를 위탁하였는데 2002년 4개이던 인증업체가 현재는 63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인증업체가 많아졌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 말인 거죠. 결국 민간 인증업체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되고,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실책으로 이어집니다. 민간 인증업체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사적 영역은 시장의 원리와 이윤의 법칙이 작용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세계에 속하는 민간 인증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근본적으로 민간 인증업체가 공적 영역의 기능이 일종의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민간 인증업체와 사기업이 결탁을 하게 되면 감독이 안 되겠죠. 물론 존재의 목적이 다르니 제대로 수행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위탁하더라도 기능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업체들의 실상들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학생된 보고서가 정책 결정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정책 결정자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죠. 공적 영역의 기능을 민간업체에게 맡긴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또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그래요. 어떤 경우든 작용이나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이런 문제는 많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법 기능 중에 하나인 변호 기능도 민간에게 맡기죠. 그랬을 때의 장점과 문제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제도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제대로 살펴보자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검토해 보아야겠으나, 현 시대에서 지배적인 정치제도인 민주정치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기능 수행 측면에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정치제도에서는
최고지도층을 선거로 구성하는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지지하는 집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지하는 집단을 확보하고자 문명의 발전의 핵인 양적 성장과 정의에 바탕한 공적 기능을 외면하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정당들이 홍보하고 실제로 집권해도 그러한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어떤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도 많이 하죠. 주로 그렇게 활동하는 경우도 많죠. 공적 기능을 수행하려 하지 않고 잘못된 거예요. 한국만 예를 들더라도 그렇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노란 봉투법 뭐 그런 걸 하잖아요. 근로자는 그래요. 타인의 혹은 기업의 자기 소유가 아닌데 재산에 손해를 끼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뭐 이런 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잖아요. 국민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이나 기업들이 생명과 재산은 보호돼야 되고 약탈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허용한다. 그건 뭔가요? 공적 기능을 외면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또한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 집단에 속한 인간들을 객관적 기준 없이 공직에 임명하는 데 권력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적 영역의 기능이 손상을 입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정책, 한국의 뭐 복지정책을 가리키겠죠. 수도 이전 정책, 햇볕 정책, 군정 정식 정책, 정책 결정에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정책 등 어느 것도 정책 영역의 본연의 기능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만 몰두하니 1987년 이후 민주정치 제도를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물정한 국가를 헬조선으로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확 이런 것들을 뭐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죠. 엉터리 시도가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겠죠. 엉터리 시도가 겉의 화려함과 내부 인테리어만 보고 음식점에 들렀다 상한 음식 먹고 배탈 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속성상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정치 엉터리 시도,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려는 엉터리 시도 1987년 이후 그래요. 겉은 화려하지만 겉은 화려하고 내부 인테리어가 좋지만 엉터리 음식점에 들러서 상한 음식 먹고 배탈난 경우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도의 속성상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은 달리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정치 제도 하에서는 시행착오를 겪고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져야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는 자기 이익을 실현시켜 주겠다는 그 개인적인 이익을 가리키죠. 그러한 정당만 지지한다면 계속 이러한 행태는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서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민주정치 제도라 해서 그래요.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을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부분을 없애야 되겠죠. 모든 정치 제도가 그러해요. 집권을 위해서는 지지할 집단을 확보해야 하며 정의와 양적 성장이 위배되더라도 승리하기 위해 집단 및 개인의 탐욕과 이기심을 자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도상의 문제점을 언급한 거죠. 그래서 공적 영역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 정치 영역의 경우 사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정의를 관리할 역할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거죠. 구별을 위해서 이렇게 띄워줄 수도 있겠죠. 신체나 재산에 관련된 범죄와 연관된 정의 문제도 있지만 소득과 관련된 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는 비교적 잘 확립되어 있지만
그리고 잘 확립되어 있는 건 아니죠, 한국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구자는 이치가 정립이 되지 않아 아직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득에 대한 바른 관념을 지닐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 올바른 이치를 구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모두 치명적인 오류를 지니고 있으니 간단히 올바른 이치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가치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본은 노동과 결합해야만 상품으로 인식되는 생산물이 제조되며 어설픈 도구건 정교한 자동화되는 기계건 노동과 결합하지 않고서는 단 한 개의 생산품도 만들어지지 않으니 상품 가격 총액에서 투하된 자본을 뺀 부분, 즉 이유는 몽땅 노동자의 몫이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윤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몫을 제대로 주지 않고 기업가가 삭취한 부분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마르크스의 주장인데 애덤 스미스의 불완전한 가치에 대한 견해에 현실성이 결여된 주관이 그러한 그릇된 견해를 형성하게 하였습니다. 노동가치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이는 애덤 스미스가 알려져 있죠. 현 시대에서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전에 자본론을 가리키면서 좀 눈여겨볼 만한 개념들이 있다 그랬는데 자본론이라는 책은 어떤가요? 이전의 다양한 많은 경제학자들,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있었겠죠. 그러한 견해들을 생각하고 나름대로 검토하면서 쓰여진 글이죠. 순수한 마르크스의 어떤 견해를 적어놓은 건 아니에요. 뭐 대충 그렇죠. 대부분의 글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마르크스 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견해가 그럴 수는 있어요. 모든 국민의 해마다의 노동은 원래 그 국민의 해마다 소비하는 모든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을 공급하는 자본이며 활동이라고 보면 더 낫겠죠. 이 필수품과 편의품은 언제나 이 노동의 직접의 생산물이거나 또는 그 생산물로서 다른 제국민에게서 구입해 물품입니다. 얼마나 노동을 해야 되느냐 상품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는 거죠. 상품 시장에 보니까 필수품이나 편의품이 있더라. 근데 그 필수품은 국산품과 수입품이 있더라. 국산품과 수입품을 얻기 위한 만큼 활동해야 한다. 노동을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노동만으로는 상품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이라고 하겠죠. 혹시 활동의 범위가 국가 단위로 보면 너무 작게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물품을 얻기 위해서 활동해야 되겠죠. 식량도 얻어야 되고 인간에게 필요한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활동해야 되고 사람들은 그런 것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생산할 때 이용하는 게 있죠. 도구 같은 거. 보통 그런 것을 자본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을 얻기 위한 활동만 해서는 안 되겠죠. 국가 단위로 보면. 개인도 마찬가지. 자본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겠죠. 국가 단위로 보면. 또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본을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단위로 보면. 또 그게 또 전부가 아니겠죠. 국가 단위로 보면. 정부 기능도 필요하잖아요. 정부 기능을 여러 가지 분석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방 기능. 그 무기를 얻기 위한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요. 너무 협소하게 경제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글은 국부론 서론의 첫 문장인데, 인간이 소비하는 생산물을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으로 분류하고,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은 노동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누구의 노동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국민의 노동 아니면 타국민의 노동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간이 소비하는 생산물에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고가의 사치품도 존재하고,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수단 역시 소비됩니다. 이러한 작업수단을 보통 자본이라 하죠. 또한 애덤 스미스가 언급한 노동을 활동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활동만으로 생산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애덤 스미스의 경우 육체적 활동이 인간이 다른 활동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한국에서 노동으로 그냥 번역해 놓은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진 않겠지만 뭐 그래요. 인간의 활동은 광범위하죠. 노동만으로 상품이 생산되진 않겠죠. 생산물이 육체적 활동 외에는 다른 활동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화폐 또는 재화로서 구매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육체적 노고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으로서 구매되는 것이다. 그래요. 이면을 다 살펴보면 노동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노동가치설이 만들어진 거죠. 현 시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생산물은 조직체의 한 형태인 기업에서 생산되며, 인간의 활동은 조직적 차원에서 주어집니다. 자세한 분석은 경제 철학에서 다루기로 하고, 하여간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자본의 현실적인 형태는 철저히 무시된 데 있습니다. 자본의 현실태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잘 분석해야 돼요. 그 민간 기업을 얘기하겠죠. 공기업도 뭐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기업은 활동 지출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품들로 조직화된 형식이며 그 내용인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조직체는 기업 소유자의 능동적인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능동적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겠죠. 현 시대에서는 조직체와 활동 지출의 결합에 의해 상품이나 형태로 생산물이 완성되는데, 그렇죠.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래요. 또 시장에 팔죠. 원료 이런 것도 구매해서 얻잖아요. 작업 도구도 그렇고. 조직체 없이 생산물이 완성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 소유자가 노동을 하지 않고 놀고 있다고 해서 당신 몫은 하나도 없다는 말은 지나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전쟁 후 전리품을 나눌 때 병사가 피 흘리고 싸운 것은 우리이고, 우리가 없으면 당신은 어떤 전쟁도 치를 수 없으니 당신이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 투하한 자금 외에는 전리품에 대한 권리는 없어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니 100억을 투자했으니 니 100억만 유지하면 되지 않겠느냐가 잘못된 말이겠죠. 100억을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 소유자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의 상품이건 유형의 상품이건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상품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발굴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유는 기존에 존재하는 활동일 수도 있고, 이전에 소비되지 않던 새로운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금이건 타인의 자금이건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를 조달해야 하며, 여러 상품들을 조직화하여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즉 재산을 탕진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돈을 투입했으니 실패하면 재산을 탕진하잖아요. 위험에 대한 대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익을 내기 위한 상품을 찾고 그 의지를 가지고서 자본을 투하하고, 이런 게 다 활동인 거죠. 또 활동에는 노동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이 상품의 총 판매액이 투하된 자본의 총액보다 크면 이윤이 발생하는 것이며, 총 판매액이 투하된 자본보다 적으면 손실이 나는데, 상품이 시장에서 제가격에 팔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손실이 나면 재산을 탕진하거나 남의 재산을 알린 것이 되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다 관찰이 되는 거죠. 입증이 되고.
현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그릇되다 올바른 것처럼 보여도 현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현실과 괴리화되고 몽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처럼 기업 소유자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데 가치 창출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지나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기업 소유자의 주요 활동은 육체적 활동을 주로 하며 살아가는 노동자의 활동이 노동주과는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본을 투입해서 상품을 판다. 그러면 기업 소유자라고 할 수 있죠. 기업 소유자도 노동을 할 수는 있겠죠. 1인 기업인 경우에 반드시 대기업만 기업인 건 아니죠. 그래요. 근데 핵심적인 활동은 노동이 아닐 수 있다. 노동을 할 수는 있지만 재산을 투입하잖아요. 하지만 기업 소유자의 용기가 간직된 활동 없이는 상품 형태를 지닌 유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민간 기업이 생성되지 않잖아요. 재산 투입하지 않으면. 과거 공산국가의 지배에 있던 사회에서는 기업 소유자들이 조직체를 구성하는 그러한 활동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고, 그렇죠. 의미 없는 것으로 봤죠. 그러한 활동을 불법화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생산물을 생산하는 기업 하나 조직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의 활동을 너무 노동 하나로 보고 그래요.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경제를 연구할 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탐구해야 될 게 인간과 인간의 활동이겠죠. 그래요. 태율과 마종실을 보겠습니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을 닭이 알을 부화시키는 일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요. 한결같은 마음이 중요하다. 온기도 중요하지만 어떤가는 신의 뜻도 중요하지만 그래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떤가는 신의 뜻을 대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겠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고로 목의 수유시주에 어미닭이 밖으로 나가 있을 때에도 이상작 측 이세 항상 곁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 잠깐 자리를 비우면 이제 옹기는 아래에서 사라질 수 있는데 사라지지 않게 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자리를 잠깐 비우더라도 기신지 소주 그래요. 미상소 같냐. 신을 항상 쏟아붓고 있다. 붓고 있어서 약간의 틈도 없게 한다. 자리를 비워서 옹기는 사라질 수 있지만 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신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신은 예전에 앞에서 살펴봤죠. 페이지 22에 나와 있죠. 이룬 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비결에는 세 가지를 중시하는데 그 세 가지는 어떤가는 신과 정수로 표시되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의토로 표시되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뜻이다. 신화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신은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가는 신의 뜻을 가리키죠. 뜻을 가리키죠. 어떤가는 신의 뜻을 그래요. 항상 쏟아붓고 있다. 쏟아부어야 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